수영아, 엄마 소원을 들어줘서 고마워. 새벽에 우리 수영이 꿈을 꿨어. 친구인지 학생인지는 모르겠는데 같이 공부한다고 누구를 데리고 왔더구나. 엄마가 빵을 구워주면서 너 살아있어? 하니까 수영이가 웃으면서 물론이지 하는 거야. 내가 너무 반가워서 진짜 살아있네 하니까 수영이가 또 웃으면서 그럼 했어. 내가 우리 수영이 팔도 만져보고 수영이도 두 손으로 엄마의 얼굴을 만져줬어. 그러다 내가 그런데 너 그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았잖아 하니까 우리 수영이가 갑자기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야. 그 모습을 보며 설마 이게 꿈은 아니겠지 하는 순간 꿈에서 깨고 말았어. 오늘은 4월이구나 수영아에서 전수영 선생님의 어머니인 최숙란님의 기록 중 일부를 읽어드렸습니다. 전수영 선생님, 1989년에 태어났고 대학에서는 국어 교육학을 공부했습니다. 임용고사를 통과해서 첫 부임지였던 안산 단원고등학교에서 2013년부터 교편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 전수영 선생님은 마지막까지 아이들 곁을 지키다가 자신의 구명조끼마저 챙기지 못한 채 떠나셨습니다. 선생님이라지만 그때 전수영님은 고작 25살이었습니다. 전수영 선생님, 먼 곳에서는 아이들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도 하지 마시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두고 왔다며 미안해하지도 마세요. 선생님은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아무도 선생님만큼 할 수 없습니다. 선생님을 기억하겠습니다. 아니, 전수영, 이 이름을 기억하겠습니다. 거리의 사람들 바람 따라 흐르면 서성이듯 혼자서 기다리고 날 부르는 기억에 흔들리는 땅콩이 사람들 사라졌네. 난 속을 퍼져서 울 것 같아서 한참 눈 감고 잊혀져가는 모든 것 당연한 건가요? 문학 라디오 헤이수의 문장의 소리.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헤이수입니다. 오늘 문장의 소리 작가의 방에는 4월을 맞아 문장의 소리가 애도 특집을 마련했습니다. 작년에 우리는 한국 문단의 큰 나무 같았던 두 평론가를 떠나보냈습니다. 김윤식 선생님과 황현산 선생님이시죠. 후학에게는 많은 연구 결과물을, 후배 작가들에게는 따뜻한 호명을 남기고 떠나신 두 분. 이 방송을 통해 조금이나마 두 분을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김윤식 선생님의 저서 중 하나인 김윤식 서문집을 여러분께 소개하고 또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더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이수영 평론가님 그리고 고하영 편집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고하영 편집장님서부터 좀 소개를 해주시죠. 저는 사회평론 아카데미에서 기획 편집 마케팅 총괄 업무를 맡고 있는 고하영 상무이사입니다. 네, 요즘 어떻게 지내시나요? 글쎄요, 오늘 또 따끈따끈한 책이 나왔어요. 21세기 한국의 불평등이라는 책이 나왔는데 워낙 요새 우리 사회에 또 맞닿은 주제라서 좀 약간은 연구서 성격을 갖고 있지만은 이 책을 좀 널리 알리고 싶은 그런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얼마 전에 그 노회찬의 진심이라고 네. 그 안타깝게 돌아가신 노회찬 의원님의 마지막 유고 산문집이 저희 출판사에서 나왔어요. 이제 그 책도 꾸준히 여기저기에 좀 알리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수영 평론가님은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네, 저는 그 제가 재직 중인 학교에서 학생들하고 현대문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뭐 책도 읽고 예전과 별 다를 바 없는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모신 두 분을 제가 간략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고하영님은 사회평론 아카데미 상무이사로 재직 중이시고요. 이수영 평론가님은 2002년 문학과 사회로 등단하셨고 문학 잉여의 목, 이청준과 교환의 서사 등을 출간하셨습니다. 현재 명지대 국문과 교수로 재직 중이십니다. 김윤식 선생님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김윤식 선생님은 1936년 경남 김해군 진영읍 사산리에서 출생하셨습니다. 1962년 현대문학의 평론, 문학사 방법론 서설로 당선되면서 등단하셨고 1975년 서울대학교 국어문학과 교수로 임명되어 2001년 정년 퇴직할 때까지 많은 후학을 가르쳤습니다. 한국 문학의 산 증인 혹은 근대 문학에서 시작해 한국 문학 연구의 현대적인 기틀을 닦았으며 독보적인 학문적 성과를 이룩했다라는 평가에 이의를 달 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두 분께서는 김윤식 선생님과 굉장히 특별한 인연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먼저 고하영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워낙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 감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제가 교수님의 학부 후배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대학원에서 교수님의 강의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짧게나마 현대 소설을 전공했었기 때문에 교수님의 강의를 접했던 기회가 있었습니다. 네. 이수영님은 어떠세요? 네, 저도 그 고하영 선생님하고 같이 그 수업을 들은 적이 있고요. 선생님께서 2001년에 정년 퇴임을 하셨는데 그 이후에 학교에 종종 나오실 일이 있으셨는데 그때 제가 선생님 나오실 때마다 이렇게 좀 뵙고 뭐 인사드리고 그랬던 인연이 있습니다. 네. 선생님의 수업을 이제 직접 들으셨잖아요. 그 많은 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 김윤식 선생님의 수업 스타일이 어떠신지 고하영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굉장히 액션도 좀 있으시고요. 뭐랄까 강의 자체가 주는 그러니까 문학 연구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연구 자체가 되게 문학적일 수 있다라는 느낌을 주는 그래서 되게 때로는 약간 상상력이 필요할 때도 있었고요. 굉장히 열정적인 강의였다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수영님은 김 선생님의 수업을 어떻게 기억하고 계세요? 네, 저도 뭐 비슷한 맥락인데요. 선생님께서 그 주로 저희는 이제 세미나 수업을 했고 대학원생들이 발표문을 작성해 와서 읽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했는데 선생님께서는 유독 그 학생들이 써온 글을 학생들보다 더 잘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행간을 많이 찾아주시고 여러 가지 맥락들을 덧붙여 주시고 그래서 그 발표한 학생들이 자기도 몰랐던 자기만의 글의 어떤 가치 같은 것들을 깨닫고 그런 점에서 또 의미 있는 그런 수업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서울대 최고 인기 강좌 중에 하나로 꼽힌 한국 근대문학의 이해. 근데 얼핏 제목만 듣기에는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 한국 근대문학의 이해가 왜 이렇게 인기가 있을까 궁금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 수업은 이제 대학원 수업이 아니고 학부 수업이었는데요. 또 아까 고하영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그 문학이 갖고 있는 낭만성에 대해서 굉장히 그 어린 학생들에게 아주 말하자면 진솔하게 굉장히 구체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경로를 만들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고하영님은 실제로 재밌게 들으셨는지요? 네, 저는 주로 공부를 할 때 교수님께 많이 혼난 편이어가지고요. 네, 부족한 학생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덧붙일 건 없습니다. 많이 혼났다는 것으로 네. 대답을 네. 대신하셨습니다. 네. 이번에 발간된 김윤식 서문집에는 1973년 출간된 한국 근대문학 비평사 연구부터 2016년에 출간된 그 거울로서의 자전과 일기까지 150여 권의 서문이 담겨 있습니다. 사실 서문집이라면 낯선 독자도 많을 텐데요. 이게 2001년에 처음 출간되었다가 2017년에 개정 증부판이 출간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서문집을 엮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네, 이건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원래 처음 책이 나왔던 2001년에는 제가 사회평론에 근무하지는 않았어요. 그 이전인데 그때 듣기로는 교수님의 정년 퇴임을 기념해서
그 서문집이 나왔어요. 보통은 제자들이 기념 논청을 내잖아요. 근데 이제 교수님께서 고사하셔서 아마 제자들이 많이 고생하실 것 같아서 그런 배려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서운한 마음에 이제 이 서문집을 엮어서 내기로 했다고 하고요. 저희 출판사에서 처음 나왔는데 정말 그 한 분의 그 저서와 역사의 서문이 모여서 한 권의 책이 된다는 거는 사실 전무후무한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자체가 굉장히 기념비적인 일이었다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제가 입사를 하고 나서 2017년에 정확하게는 2016년 말경이었다고 기억을 하는데 교수님 제자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교수님께서 그 처음 책을 내고 난 이후에 또 책들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서문집을 모아서 후속편을 내고 싶다. 그런 이제 뜻을 밝혔고 그래서 저희 출판사에 다시 이제 의뢰가 들어왔었어요. 근데 저는 평소에 교수님이 업적이 어떻다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단지 그냥 그 후속편만 낸다는 게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회사에 그 제안을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시 모아서 그 오롯하게 교수님의 업적을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라고 제안을 해서 개정 증보판을 내게 되었습니다. 네. 서문만 묶는다. 네. 이런 경우가 좀 세계 문학사에 좀 유래가 있나요? 그때 한번 찾아본 적이 있었는데요. 서문집으로 낸 경우가 중국에 한 경우가 있긴 해요. 근데 지금 그 교수님의 서문집만큼의 어떤 그런 볼륨과 그리고 그런 깊이와 이런 거를 가진 거는 거의 전무후무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책과 관련된 책을 제작하시면서 만드시면서 일화가 있을 것 같아요. 고양 상무이사님. 네. 어떠십니까? 이 책의 표지와 관련된 일화가 있는데요. 이 책을 표지를 보시면 굉장히 애정이 느껴지지 않나요? 예, 교수님의 이제까지 출간된 책의 표지가 전부 다 네. 모여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교수님의 저서들을 그 책의 표지를 가지고 디자인한 건데요. 이거는 원래 2015년에 교수님의 팔순을 맞아서 그 제자분들이 전시회를 가졌어요. 그래서 읽다 그리고 쓰다라는 제목의 전시회를 가졌는데 그때 그 교수님의 사모님께서 이렇게 책 이미지를 가지고 디자인을 한 어떤 작품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김윤식 서문집을 내면서 그 사모님의 작품을 이렇게 표지 이미지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 서문집을 보니까 그 저서가 크게 네. 네 부류로 분류된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현장 비평, 작가 평전, 문학사 문화사상연구소, 그다음에 기행문 예술론 자전적 저서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김윤식 선생님의 집필 활동을 구분해 놨는데요. 이 중에서도 그 문학사와 문학사상 연구사가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문학 연구자들이 김윤식 선생님 없이 한국 현대문학사를 거론할 수 없다고 이제 이야기하는 게 상당히 이해가 됐습니다. 이 문학사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에게 이에 대해 좀 더 이수영님께서 좀 설명해 주시죠. 네, 흔히들 국문학 혹은 한국문학이라고 많이들 부르는데 그건 이제 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개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국문학 혹은 한국문학이라는 말을 많이 반성 없이 쓰고 있는데 근데 김윤식 선생님께서 유독 강조하셨던 것이 한국 문학이기도 하고 근대 문학이기도 하다는 그런 주제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특수한 조건이고 반면에 근대라고 하는 것은 또 일본도 근대고 중국도 근대고 서구 유럽도 근대고 그런 점에서 보자면 굉장히 보편적인 맥락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김윤식 선생님께서는 수십 년간 문학사를 연구해 오시면서 계속해서 그 한국이라고 하는 특수성과 근대라고 하는 보편성 사이에서 어떤 접점을 찾으려고 큰 노력을 하셨고요. 그런 것이 아마도 국문학 연구에서는 본격적으로 시작한 가장 처음이라고 할 수 있고 그 이후에 국문학 연구를 했던 많은 후학들도 같은 화두를 가지고 지금까지 고민해 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김윤식 선생님 하면은 이제 우리 후배 작가들이 현장 비평, 그다음에 월평, 몇십 년간 쉬지 않고 문예지에 발표된 거의 모든 소설 작품을 읽고 월평을 쓰셨잖아요. 그 이수영 평론가님은 이게 평론가로서 어떤 작업이라고 생각하세요? 저희 작가들이야 뭐 이름이 불리면 굉장히 좋고 호명당하면 좋고 뭐
호명 안 되면 좀 섭섭하고 뭐 이런 게 있는데 평론가로서 바라보기에 이런 작업은 실제로 어떤 작업인가요? 네, 그런 글의 성격에 대해서 김윤식 선생님께서 서문에서도 여러 번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월평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가치가 없는 글일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그냥 굉장히 저널리즘 같은 글일 수도 있다. 하지만 본인께서는 그런 글쓰기를 가장 현장에 가까이서 문학을 바라보고 그 문학에 대해서 아주 충실하게 기록하는 그런 이제 글쓰기의 일환으로 보셨던 것 같습니다. 아마 선생님께서는 작고하실 때까지 월평에 대한 그런 의지를 굽히지 않으셨고요. 네. 외람되지만 이제 누구도 그런 이제 글쓰기를 할 수 없을 것 같고 그런 점에서 보자면 일단 글쓰기의 성격을 떠나서 그 의지만큼은 누구라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이 들고 네. 그 글의 성격 혹은 그 글이 갖고 있는 문학사적 가치에 대해서도 앞으로 계속 그 의미를 찾아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서문을 읽다 보면 책을 쓴 이유라든지 그 선우 연구와의 연관성 같은 일반적인 내용을 쓰면서도 김윤식 선생님께서 간혹 개인적인 감회 혹은 고백도 남기셨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이 서문집에서 두 분이 읽은 가장 인상적인 서문은 어떤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한국 근대문학 사상 비판의 서문인데요. 교수님께서는 당신의 서문을 두고 말하지 않아도 되는 말이라고 하셨어요. 그렇지만 오히려 그 서문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서문은 제가 생각하기에 책 안에서 작가의 사적인 공간이라고 어떤 공간의 성격을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종의 연구자의 내면 풍경 같은 거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운명처럼 마주한 한국의 근현대 문학을 읽고 쓰면서 교수님께서 가지셨을 어떤 고통, 그다음에 절망, 좌절, 설렘, 희망 이런 것들이 좀 진솔하게 담겨 있어서 연구자로서의 친밀감이나 동질감을 갖게 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왜 이 연구를 하는가에 대한 어떤 자신과의 싸움, 이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수영 평론가님은 어떠십니까? 네, 고화영 선생님께서는 연구서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낯선 신을 찾아서라는 예술 기행 문을 모은 책을 제일 좋아하는 서문 중에 하나로 꼽아봤습니다. 네. 선생님께서는 연구서도 많이 남기셨지만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그 예술 기행문이나 약간 에세이스러운 그런 글도 책으로 많이 내셨는데요. 이 책의 서문에 보면 당신께서는 1년에 한 번씩 꼭 비행기를 타고 싶다 이런 식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실제로도 김윤 선생님께서는 다른 분들보다 일찍이 그 해외 학술 교류 활동 같은 것들을 통해서 외국을 상대적으로 자주 나가셨던 편이고요. 네. 가셔서 박물관도 가시고 또 뭐 학술 행사도 하시고 그런 이제 당연히 의미 있는 활동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하고 싶었던 일은 비행기를 타고 바다 건너 외국으로 가는 그런 일이 아니었을까. 그런 식의 어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박하고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원초적인 그런 욕망 같은 것들이 이 서문을 통해서 느껴져서 네. 저는 대단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그 굉장히 딱딱하고 학술적인 분 같지만은 언뜻 비춰지는 그런 모습, 편안한 모습, 네. 혹은 솔직한 모습에 많은 매력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서문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 명문을 쓰고 싶다는 생각을 아예 가져본 적이 없다. 다만 문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문장이기를 바랐을 따름이다. 또한 무엇을 평가한다든가 시비 사정을 가려야 한다는 당돌한 사명감 같은 것을 가져본 적도 없다. 다만 내 자신의 부패 방지를 위해 열심히 썼을 뿐이다. 이 문학사 비평 서문에 나오는 문장인데요. 어떤 이런 서문들 보면 그 문장에 선생님의 인품이라든지 성격이 이렇게 조금씩 혹은 그대로 드러나는 게 아닐까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두 분은 김유식 선생님을 어떻게 기억하시는지 어떤 일화가 있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저는 이 김유식 선생님 서문집을 만들면서의 일화가 제일 기억에 남는데요. 네. 사실 이 책을 이제 진행하는 동안에 교수님이 많이 아프셨어요.
그래서 병원에 이제 응급실에서도 깨어나시면은 조정지 언제 나오냐고 네, 찾으실 정도로 아프신 중에도. 네, 이 서문집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각별하셨고요. 네. 결국 그 많이 아프신 동안에 어쨌든 이 책들이 진행이 되면서 그래도 다행히 그 위기는 좀 그 순간은 넘기셨고 그래서 책이 나온 다음에 교수님께서 이 책을 보실 수가 있었는데 네. 전화가 왔어요. 토요일 날 오후 늦은 시간이었는데 사모님 통해서 이제 사모님 처음에 전화를 주시고 바꿔주시면서 그 직접 교수님께서 책 나와서 잘 만들어줘서 고맙다 이렇게 전화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그게 아마 평생 기억으로 가져가지 않을까. 혹시 선생님을 뵙고 난 이후 처음 들은 칭찬은 아니시죠? 아마 그럴 겁니다. 네. 아, 저에게는 아픔이자 또 좋은 기억으로 네, 남아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눈가가 좀 촉촉해지셨습니다. 이수영 평론가님도 어떻게 인상 깊은 일화가 있으신지요? 네, 일화라고 할 건 없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선생님께서 정년 퇴임을 하시고 가끔 학교에 나오시던 무렵에 제가 선생님을 자주 뵙곤 했는데요. 네. 그때는 아직 그 정정하시고 이런저런 뭐 재미있는 말씀도 나누시고 많이 해주시고 했습니다. 그 선생님께서는 늘 엄격해 보이고 또 약간 어떻게 보면 무서워 보이기까지 하신 분이셨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세상 변화에 굉장히 관심도 많으시고 뭐 스마트폰에 대해서나 아니면 하이브리드 카 같은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고 그래서 계속해서 뭔가 그 이 세상에 어떤 동참하고 싶다는 그런 이제 의욕을 많이 저한테 피력하시고 하셨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새삼 기억에 남고 그리고 또 지금은 이제 다시 뵐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좀 아련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저는 김윤식 선생님과의 일화가 하나 있는데 그 김달진 문학제에 한번 가다가 뵌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제가 인사를 드리니까 혜영 호주에서 돌아오셨소?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악수를 청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악수를 했는데 굉장히 독특한 악수였어요. 우리가 악수를 하면 이렇게 엄지손가락이 매듭이 젖으면서 상대의 손을 꽉 잡잖아요. 네. 근데 잡지 않고 이렇게 약간 오래 대고 있는 거예요. 매듭을 잘 안 짚고 그렇지만 손바닥을 오래 대고 있는 굉장히 독특한 따뜻함이 전해졌겠어요. 네네. 그래도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다음 코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문장들. 이 서문집에서 어떤 문장들을 가져오셨을지 먼저 이수영 평론가의 목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90년대 한국 소설의 표정이라는 선생님 저서의 서문의 한 부분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소설이 지닌 매력이란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포착할 수 있다고 믿는 바로 그 순간에 유령처럼 사라져버리는 것에 있지 않겠는가. 그 논리란 저에게는 시민사회의 욕망의 체계화로 규정된 해결주의가 가장 그럴듯하게 보였던 것이나 워낙 시민사회의 욕망의 다양 복잡성으로 말미암아 논리가 욕망의 노예로 전락되는 형국이었던 것이지요. 다르게 말하면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이 끊임없이 벌어지는 장면이 바로 소설 자체가 아니었던가요. 소설이 제게 던지는 영원한 매력이란 작가가 바로 독자인 제 자신이라는 사실 뿐만 아니라 소설 주인공 역시 제 자신이라는 이 기묘한 이중의 동질성에 있었던 것임이 분명해집니다. 때로는 작가가 제 주인일 경우도 있었지요. 그것이 해결적인 의미에서 역전극이 벌어지지 않겠는가. 한갓 독자인 제가 주인이 되고 작가가 노예로 전락되는 정신현상학이 벌어지는 장소를 두고 소설이라 불렀던 것이지요. 더욱 놀랍고도 신나는 일은 소설 주인공의 노예에 지나지 않는 독자인 제가 어느 순간 주인공으로 전화해서 그 주인공 위에 군림하는 역전극이 벌어지지 않겠는가. 어떤 철학서에서도 또는 서정시에서도 이런 극적 장면이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직 소설에서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원래 나란 무엇인가? 타인이 있기에 나였던 것. 그런데 그 타인이란 기실은 나 자신이었던 것이기에 이런 역전극이 벌어지는 것이지요. 거기엔 나와 타인의 목숨을 건 싸움이 있었던 것. 죽음이 두려워 그 싸움에서 물러섬이 바로 노예의 길이었던 것. 주인이 주인으로 되는 순간 나는 그 자격을 즐기기 마련이며 그 즐김이란 노예의 노동에 의거한 것이지요.
노예는 노동을 통해 스스로를 극복, 그 노동의 단계에서 그는 주인으로 변신하는 것. 소설은 노예의 것이다 라고 헤겔은 그의 미학에서 말하지 않았던가. 죽음을 담보로 하여 벌어지는 이 주인 노예의 변증법이 지닌 영원한 매력에 그 누가 매료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여기까지입니다. 네, 지금 낭송을 듣다 보니까 김윤식 선생님 특유의 그 서술어와 스타일이 고스란히 전해지는데요. 이 부분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신지요? 선생님의 책 몇몇마다 이제 드러나는 것이겠지만 선생님께서 가장 자주 쓰셨던 말 중에 하나가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이고, 그건 또 선생님께서 그 등단 수상소감으로도 쓰셨던 말이기도 하고, 그게 아마 선생님께서 인간관계를 이해하는 가장 기본적인 틀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 이 서문을 택했습니다. 네. 김윤식 선생님이 하신 말씀 중에 그 노예 손에 올라탄 배너, 그 굉장히 아주 많이 회자됐던 부분인데요. 그 어떤 작품을 바라보는 눈, 간절함, 대하는 어떤 따뜻한 마음, 핍진함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그럼 이번에는 고아영 편집자님의 목소리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문학과 미술사의 1979년도에 나온 책에서 가져왔는데요. 서문에 있습니다. 하이데거의 들길을 읽고 나면 그가 몹시 부러워진다. 들길 언저리 여기저기서는 한결같은 외침 소리가 들려온다고 그는 주장한다. 그 소리는 언제나 축복의 형태라는 것이다. 눈에 띄지는 않으나 단순하기만 한 것이야말로 축복 자체라는 것. 그 소리를 들을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자기네 내력을 가진 사람 축에 든다는 것이다. 나에게도 들길이 있는 것일까? 이런 물음을 찾아 나는 오래도록 헤매었다. 지도상에 고향 없는 자 그 누구이겠는가? 조상 무덤이 있고 부모가 있었고 유년 시절을 보낸 고향도 있었지만 나에게는 그 모두가 아득한 것. 철들면서 먼 도회지로 끊임없이 떠나고 싶었다. 그것은 생각건대 근대적인 것의 지향성이었으리라. 그 근대적인 것이 노예냐 시녀의 길이었음을 깨닫고 황망히 돌아서려 하자 나의 들길은 근대적인 것이 통째로 삼켜버리고 아무데도 없다. 허무가 앞뒤를 가로막아 나아갈 길은 이제 보이지 않는다. 그렇지만 그 허무의 안개 저편에 솟아오르는 선명한 이미지가 있었다. 포플러의 모습이 그것. 내게 있어 들길은 포플러였다. 개울가 하늘 높이 줄지어선 포플러 속에서 나는 자랐다. 포플러는 줄지어 섰든 혼자 서 있든 있는 모습은 외로움이었다. 그러기에 포플러의 이미지는 내겐 릴케이 용담하이고 고흐의 삼나무이다. 직접 많은 서문을 편집하셨을 텐데요. 네. 이 부분이 지금 읽어주신 부분이 특히 인상적이었던 까닭이 궁금해지네요. 네, 그 많은 서문에서 교수님께서 그 표현하고 있는 어떤 정서가 저는 아득함, 외로움, 연구자로서의 외로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게 잘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하고 무엇보다도 교수님께서 굉장히 문학적인 감수성을 가지고 계셔요. 연구자라기보다는 굉장히 문학에 대한 어떤 그 열정과 소망이 있었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게 많이 녹아있는 서문이어서 추천을 해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수영 평론가님은 그 독자들에게 그 김윤식 선생님의 수많은 저서 중에서 어떤 책부터 한번 읽어보라고 조언을 하시고 싶으신지요? 지금 현재 여기 실린 것만 해도 개인 저서가 150권이 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너무 어려운 질문이었습니다. 선생님의 그 책 중에 신문에 기고하거나 했던 짧은 글부터 뭐 독자들이 접해보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또 선생님의 저서 중에 평전이라고 묶일 만한 그런 책들이 많이 있는데 그건 굉장히 극적이기도 하고 뭔가 서사가 흥미진진하기도 해서 그런 평전류를 읽어보는 것도 좋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네. 같은 질문을 고아영 상무이사님께 한번 네. 여쭤보겠습니다. 저도 처음 교수님의 책 중에서 접했던 게 한국 근대문의 비평사 연구인데요. 이거는 아무래도 연구자의 길을 가는 사람이라면 일독을 권하고 싶고요. 네.
문학에 그냥 관심 있는 일반 독자라면 조금 일반적으로 이렇게 뭐랄까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엉거주춤한 문학의 표정, 문학을 걷다 이 두 권의 책을 권하고 싶습니다. 네. 이게 교수님의 문학 세계를 엿보는 것으로 좋을 것 같고요. 이외에도 아까 이수영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양한 평론집이나 그다음에 기행문집 이런 것들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 150권의 목록이 맨 뒤에 정리되어 있어요. 네. 개인 저서만. 네. 뭐 공저까지 합치면 더 훨씬 넘어갔는데 네. 실제로 개인 저서가 150권이 넘을 것 같아요, 왠지. 그러실 거예요. 네. 이 서문집 뒤로 나온 책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한 권이 있는데요. 이 책이 2017년에 나왔고 그 이후에 문학사의 라이벌 의식 3세 번째 권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소망하기로는 아직 이 책 1세가 다 안 팔렸거든요. 그래서 이 책이 1세가 다 팔리고 2세를 다시 새로 찍게 되면은 그때는 그 마지막 책까지 포함시켜서 이 서문을 소개하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김윤식 서문집 1쇄가 다 나가면 2쇄에는 한 권의 목록이 더 추가되겠군요. 네. 와. 꼭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 날이 어서 오기를 네. 기원합니다. 네. 오늘 문장의 소리 처음 출연하셨는데 소감이 어떠신지 이수영님 말씀해 주시죠. 네,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또 특히나 김윤 선생님의 서문집을 소개하는 자리라서 더욱 뜻깊었던 것 같습니다. 네. 고아영님 어떠셨습니까? 네, 일단 사회자님께서 편안하게 해주셔서 편하게 말씀드릴 수 있었고요. 저도 김지 선생님의 서문집을 이 자리를 통해서 알릴 수 있게 돼서 기쁩니다. 네. 이수영 평론가님, 고아영 편집장님 오늘 소중한 자리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두 분 보내드리고 2부 책들의 방에서 뵙겠습니다. 문장의 소리 2부 책들의 방 2부 코너에서는 책과 관련된 다양한 분들을 초청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오늘은 304 낭독회 박시아 시인님, 양경원 평론가님, 김태선 평론가님 세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시 쓰는 박시아라고 하고요. 요즘 개 키우는 재미에 푹 빠져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개를 키우세요? 비글이에요. 유명하다는 비글. 비글. 예. 네, 그다음에 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비평 쓰는 양경원이라고 합니다. 방금 강의를 하다가 헐레벌떡 뛰어와가지고요. 굉장히 숨이 차네요. 네. 숨 좀 돌리시고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도 문학평론을 하고 있는 김태선이고요. 저는 멀리 용인 수지에 살고 있는데 이곳까지 오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어떻게 수지는 요즘에 날씨가 좀 어떻습니까? 날씨가 오늘은 뭐 맑은 날이었는데요. 토요일이었죠. 그때 비가 내리거나 눈이 내리거나 변화무쌍한 날씨였는데 수지에서는 비가 많이 내렸는데 명동쯤 오니까 갑자기 또 맑은 하늘이 나타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멀다고 생각하진 않았는데 참 다양한 날씨를 볼 수 있었습니다. 박시아 시인님은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밀리라는 이름의 개를 키우고 있어서 개랑 산책하는 나날이에요. 네. 어떻게 그 전에도 다른 종류의 개를 키우셨나요? 그 전에 고양이 집에 2마리 있고요. 개는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 옆집에서 태어난 개를 데려오게 됐는데 좀 무리가 돼서 허리도 다치고 그래도 또 산책을 계속해요. 양경원님은 요즘 근황이 어떠십니까? 지금이 4월이죠. 네, 4월인데 한창 학기 중 제가 아까 수업도 하다가 왔다 그랬는데 그래서 강의하고 마감하고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약간 수업을 할 때마다 좀 양심에 찔리는 게 학생들한테
뭐 과제를 며칠까지 꼭 해라. 마감을 지켜라. 제가 이런 이야기를 늘 하는데 과연 나는 그렇게 살고 있는가 늘 반성하면서 네, 굉장히 괴로워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마치 학생들한테는 마감을 어기는 학생이 학생이야? 라는 표정으로 네, 하지만 실제 본인은 그렇죠. 많은- 엉망진창이죠. 네. 들키고 말았네요. 네. 네. 김태선님은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저도 이번 학기부터 처음 대학 강의를 나가게 돼서 학생들 수업하는 것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고요. 마찬가지로 카페를 전전하면서 방황하면서 이것저것 쓰고 읽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책들의 방 코너에서는 직접 자신의 연대기를 소개해 주셔야 하는데요. 먼저 박시아님의 나의 연대기 들어보겠습니다. 나의 연대기. 엄마에게 혼이 나면 우는 대신 작게 콧노래를 부르던 아이가 있었습니다. 아이는 그림을 곧잘 그려서 유치원 때부터 자주 상을 받았습니다. 학교를 다닐 땐 수업 시간에 늘 공책에다 낙서를 하거나 만화를 그렸습니다. 하지만 혼자 방에 틀어박혀서 책을 읽는 것도 좋아했습니다. 편지나 일기를 매일 적었습니다. 끄적끄적 말을 하는 것은 어려웠지만 그리거나 쓰는 일은 재미있었죠. 언제나 몽상가였으나 장차 시인이 될 거라 생각한 적은 없었습니다. 책방집 딸이었으므로 책과는 아주 가까웠는데 말이죠. 미술대학에 들어가서야 상업미술이 자신과는 어울리지 않음을 깨달았지만 배운 게 그거니까 별 수 없이 오랜 기간 편집 디자이너로 살았습니다. 꽤 나이가 들어서 갑자기 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삶이 어렵고 슬픈 것임을 인정해야 하는 시기였습니다. 시인이 되었을 때 그것이 내 일이라는 건 자명해 보였습니다. 글 쓰는 사람들이라면 당연하다는 듯 나 역시 길치의 방향치라는 게 처음으로 너무 행복했습니다. 시를 쓴 이후로 2권의 시집을 내고 2권의 산문집을 냈습니다. 쓰는 일은 이제 저에게 가장 자연스러운 삶의 방식입니다. 네. 연대기를 듣다 보니까 혼이 났을 때 엄마에게 혼이 났을 때 울지 않고 콧노래를 불렀다. 네. 라고 하는데 굉장히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혼났죠. 항상. 왜 혼내는데 왜 흥얼흥얼 하니까요. 혹시 그때 심경이 기억나세요? 기억이 나는데 저도 모르게 그러니까 이 혼나서 슬픈 거를 감추려고 그렇게 하는 건데 엄마는 그것 때문에 저를 더 하니까 더 혼내시고 뭐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그렇죠. 일종의 심리학적 방어 기제이거든요. 그렇죠, 콧노래라는 네. 게. 근데 그걸 모르고 더 혼내시곤 하죠. 네, 부모님은. 더 화가 나시죠 당연히. 그 어떻게 책방집 딸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네. 어려서부터 이렇게 책과 굉장히 가까이 지내셨던 것 같아요. 네, 부모님이 서점을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하셨어요, 계속. 그래서 온갖 종류의 책들과 가까웠죠. 뭐, 만화책도 많이 읽고 영웅문 등의 무협지도 많이 읽었고요. 그 책을 사기 위해서 막 없는 돈을 용돈을 아껴서 막 책을 사고 그런 경험은 별로 없었을까요? 아, 그렇죠. 책이 주변에 널려 있었습니다. 그 갑자기 시를 쓰기 시작했다는 표현이 있던데요. 그 이제 미술대학에 가서 상업미술하고 맞지는 않지만 어쨌든 밥벌이를 그쪽 방향에서 하게 되고 네. 어느 날 갑자기 시를 쓰기 시작했다 할 때 그 갑자기에 대해서 좀 듣고 싶어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갑자기라고 표현을 했지만 그 후에 이제 삶이 어렵고 슬픈 것이면 인정해야 하는 시기였다라고 썼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느낀 게 좀 갑작스러웠던 것 같아요. 뭐 자세한 얘기를 하면 너무 길고 네. 어쨌든 그런 시기였는데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제가 시를 쓰기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전에는 이제 제가 꿈꾸거나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해도 지금 생각해도 좀 신기한 일이에요. 알겠습니다. 네. 네. 다음으로는 양경원 님의 나의 연대기 들어보겠습니다. 나의 연대기. 제주에서 태어났다. 경원이라는 이름에 벽경과 크런, 그러니까 큰 볕이란 의미가 담긴 이름이라고 엄마를 통해 들어서
정말 그렇구나 생각하며 자랐다. 둘째도 딸이란 이유로 할아버지는 일본 남자아이들 이름에 많이 쓰는 선비 언자를 돌림자 경디에 갖다 붙인 이름을 지어주었다는 사실은 나중에야 훗날 알게 되었다. 당시 제주의 문화가 일본과 어떤 상호 영향 관계에 있었는지, 혹은 당시 제주가 얼마나 남자아이를 선호했는지, 그런 문화에서 부모 세대와의 긴장관계를 형성하면서 한 젊은 부부가 아이에게 어떤 좋은 의미를 전하고자 했는지, 그 역사적 맥락이 담긴 이름이라고 지금은 생각한다. 부조리한 사건으로 아버지를 여의고 이 사건은 내게 살아있는 것을 이상한 부채감으로 해석하게 만든 최초의 사건이 된다. 할머니와 엄마와 언니를 통해 말을 배우며 자랐다. 나는 여성들의 농담이 얼마나 질기고 드센 힘을 가지고 있는지 선천적으로 이해한다. 문화적 소양의 원천은 대체로 언니의 감각에서 온 게 많다. 가난과 죽음과 여유 없음과 늘 다퉈야 했던 환경에서 언니는 주어진 것들이 어떤 배열과 조합을 이룰 때 아름다울 수 있는지 볼 줄 아는 안목을 기르는 걸 중요시 여기는 아이였고, 별것 아닌 것들 속에서도 색채의 아름다움, 리듬의 아름다움 같은 걸 발견하고 또 만들어가는 걸 즐거워했던 사람이었다. 8살 정도의 언니가 여기저기서 듣고 보고 온 걸 문제로 만들어서 5살에 내게 주면 그걸로 한글놀이나 숫자놀이 같은 걸 했던 기억이 선명하다. 언니는 그림을 그리고 싶어 했고 무용을 하고 싶어 했지만 그러질 못했고 어엿한 교육자가 되었다. 언니 교육의 첫 번째 대상은 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나는 한다. 언니를 따라 9살부터 서태지를 들었기 때문에 내 또래 친구들보다 좀 윗세대 음악을 많이 들었다. 친구들이 H.O.T를 따라다닐 때 서태지, 김동률, 이적, 유희열, 류이치 사카모토를 들으면서 유희열 공개 방송을 보러 엄마 허락 없이 서울을 다녀오기도 했다. 세상을 보는 관점에 전환점을 준 책들이 몇 권 있다. 12살에 읽었던 박상률 선생님이 집필하신 조영래 평전. 그 책에서 인권이란 말을 처음 배웠던 기억. 16에 읽었던 신경숙 선생님의 외딴방. 이 소설에서 나는 삶을 낚으러 떠난다는 얘기가 사무치기 시작했다. 수평선이 억압으로 다가왔다. 그 너머를 향해 가야지 그렇게 생각했다. 그리고 17에 읽었던 이성복 시인의 뒹구는 돌은 언제 잠 깨는가. 언니가 탈패였는데 그 탈패 선배가 내 동생 시를 쓴다고? 그럼 이거 읽어보라고 해 라고 하면서 건네주었던 시집이다. 17에 언니와 서울에서 생활하기 시작했다. 문학을 하려면 학교를 그만둬야 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면서 교실 구석에서 홍세화와 오정희를 읽었다. 고1 때 9.11을 목격하면서 전쟁에서 이기고 진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를 고민했고, 고3 때 이라크 전쟁이 터지고 나서는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하나의 사건이라도 어떤 위치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이 보인다는 얘기를 듣고 세상을 보는 눈이 한 번 더 뒤집어졌다. 20살의 대학에서 페미니즘을 만나서 내가 그간 쌓아왔던 문제가 정상가족, 비정상가족이라는 사회의 쓸데없는 구분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페미니즘은 내게 생존의 언어이자 해방의 언어였다. 100명의 여성은 100개의 스펙트럼, 아니 그 이상의 스펙트럼을 보유하고 있다는 경험을 하게 해준 자유로운 학교 사람들의 분위기를 좋아했다. 담배를 피우진 않았지만 학내 숲에서 선생님들과 맞담배를 피는 친구들을 보는 걸 특히 즐거워했다. 내게 대학 시절은 학생운동의 시절, 삭발을 하면 체온이 내려가 감기에 걸리기 십상이라는 사실을 온몸으로 깨달았다. 강의실에서 내가 좋아하는 작품을 읽어가는 과정이 곧 어떤 이야기를 세상의 이야기로 들리게 하는 방식이라는 걸 배웠다. 시를 몇 편 썼지만 좀 별로인 시를 썼던 것 같다. 천막에서 농성을 하며 진은영과 허수경을 읽었고 김혜란을 읽었고 막스와 이리가레이를 읽었다. 학교에서 눈 뜨고 일어나 양치질을 하며 선전전을 하러 갔던 시절, 외딴방에서 봤던 구로공단에 연대투쟁을 하러 갔다 온 날에도 시를 읽는 수업이 좋아서 헐레벌떡 강의실 뒷문을 밀고 들어가 맨 뒷자리에 앉았던 기억. KTX, 기륭의 비정규직 문제, 콜트콜텍과 같은 일들이 그 시절에 일어났었다. 촛불 집회가 한 텀 지나간 뒤인 2008년 하반기에 그 많던 뜨거웠던 사람들은 모두 어디로 갔을까 하는 생각에 잠기다가 문득 라디오에서 류이치 사카모토가 후기 낭만파 음악가들에게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를 설명하는 유희열과 정재형의 목소리를 들었다. 갑자기 연암, 백석, 김수영의 이름들이 내게 밀려오는 것 같았고
어떤 것들은 사라지지 않고 다른 방식의 에너지로 전화되면서 역사가 이어진다는 생각이 정말 불현듯 들었다. 광장의 뜨거운 에너지도 그렇게 다른 방식으로의 삶으로 전환되고 있는 건 아닐까? 사라지는 건 사실 없는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이 나로 하여금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다짐을 갖게 만들었다. 친구들은 단체의 상근자로 떠나거나 대안학교 선생님이 되거나 하면서 활동을 어떻게 이어나갈지에 대한 고민을 하며 졸업을 하는 와중에 나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작업으로 현장에 어엿하게 있고 싶다는 생각으로 공부를 하기로 한다. 좋아하는 시인이 있는 학교로 가서 시 공부를 시작했다. 나는 나의 글이 삶과 연장선상에 있기를 바랐는데 어떤 의미에선 그럴 수 없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랬으면 좋겠다. 대학원 공부를 하면서는 몇 번의 쓰레기 연애서사에 휘말려서 고생을 좀 했는데 그때 경험이 김민정의 시를 다시 읽는 시간으로 전환이 되어서 27살에 김민정론으로 비평활동을 시작했다. 현재는 공부하는 사람이다. 비평을 쓴다. 누군가와 함께 있다는 감각이 발휘되어야만 쓰일 수 있는 비평 작업을 아무래도 좀 대단히 좋아하는 것 같다. 문학삼이라는 잡지를 만들고 있고 문예창작과에서 학생들과 내게 혹은 우리에게 글쓰기란 무엇인지, 비평으로 무엇을 할지를 붙들고 수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괜찮은 몸과 마음으로 삶에 임하는 사람이 쓸 수 있는 방식으로 글을 쓰고 싶지만 그게 세상에서 제일 어렵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네. 이제껏 그 네. 책들의 방에 나오신 분 중에서 가장 서사가 큰 서사의 나의 연대기를 읽어주셨는데 딱 들은 느낌은 뭐냐면 백화난만하고 파란만장하다라는 느낌입니다. 근데 제가 쓰면서 너무 이거 굉장한 투머치 인포메이션이다. 이게 누가 이 비평가의 삶을 누가 궁금해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썼는데 쓰면서 제가 흥분을 하고 만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까지 내가 써야 하는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계속 손은 쓰고 있는 상태로 그러면서 왔습니다. 네. 말씀하셨듯이 누가 뭐 비평가의 삶에 대해서 이토록 궁금해할까라고 지금 하셨는데 듣고 나니까 더 궁금해졌어요. 굉장히 궁금해졌어요. 일단 뭐 여러 굉장히 다이나믹한 이야기들이 펼쳐졌는데 유희열의 방송을 듣기 위해 네. 제주에서 서울로 가신 거예요? 그렇죠. 제가 중3 때니까요. 그거 방송을 모두가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방송을 가기 위해서 그 방청권을 또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엽서를 막 뭔가를 적고 그림을 그리고 해서 보내야 되는데 굉장히 여러 통을 막 보냈고 그게 된 거죠. 당첨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비행기표를 끊고 언니와 함께 서울로 날랐는데 갔다 오고 거의 뭐 사망 직전까지 굉장한 혼인 그렇습니다. 사망 직전까지 더 말을 잊지 못하는 정도의 과거가 있었다는 거. 네, 아주 점점 더 궁금해집니다. 네. 이번에는 그럼 김태손님의 나의 연대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연대기. 아버지는 요새 흥미가 없어졌다고 말하곤 하지만 오래된 프로야구 팀인 타이거즈의 팬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TV에서 경기를 중계할 때면 빼놓지 않고 시청을 합니다. 5살 무렵까지 광주에 살았던 적이 있는데 그 당시 아버지는 저를 데리고 무등 야구장으로 야구를 보러 자주 갔다고 합니다. 그러나 너무 어릴 때여서인지 그 기억은 저에게 남아있지 않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야구를 직접 보러 갔던 유일한 기억은 1988년 잠실 야구장에서 열렸던 한국 시리즈 경기였습니다. 혜태와 빙그레의 경기였는데 그날 혜태는 졌습니다. 당시 저는 야구에 대해 잘 알지 못했으나 주변의 분위기를 보고 응원하는 팀이 졌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잠실 야구장을 빠져나오는 길은 어둡고 미로처럼 복잡했습니다. 그 이후로 아버지는 야구장에 간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가 응원하는 팀이 패배했기 때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커서 알게 된 사실이지만 혜태는 그 다음날 경기를 이기고 그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해 프로야구 시즌이 끝나고 겨울이 되었을 무렵 무슨 일인지 아버지는 금성출판사에서 나온 동화책 전집을 사왔습니다. 그 전까지 집에서 책 같은 걸 본 기억은 없습니다. 저는 3살 무렵 한글을 읽을 수 있게 되었는데 당시 한글 교재가 되었던 건 책이 아니라 상점에 걸려있는 간판들과 과자 봉지에 적혀있는 상표 이름이었습니다. 처음 갖게 된 많은 양의 책이었어요.
동화책은 모두 40권인지 60권인지 기억은 잘 나지 않았지만 굉장히 많은 양이었습니다. 동생과 저는 그걸 단숨에 읽어치웠고 틈이 날 때마다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읽는 게 지루해지면 책을 쌓아 집을 만들거나 탑을 만들었어요. 책을 가지고 놀았던 경험이 이후로 책을 좋아하게 만들게 된 것 같아요. 혼자 동네를 돌아다닐 수 있을 만큼 크고 나서부터는 서점에 가서 책을 구경하곤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따금 책을 살 만큼 주머니에 돈이 생기면 한 권씩 집에 들이곤 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책에 쓰인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저는 제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는데 서투릅니다. 자기소개서 같은 걸 써야 할 때면 저는 이상하거나 엉망인 것을 내놓곤 합니다. 지금도 무엇을 말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한 채 방황하고 있습니다. 대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일을 좋아하고 또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것저것 생각하는 걸 좋아합니다. 어쩌면 문학평론을 하게 된 까닭도 그런 성향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대학생 땐 비평 같은 건 다른 세계에 속한 사람들이 쓰는 어려운 일이라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정신을 차리고 보니 제가 그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쓴 글을 공개된 지면에 발표하게 된 지 이제는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는데 여전히 하고 있는 일을 돌이켜 생각해보면 생경한 기분이 들곤 합니다. 그래도 저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읽고 듣는 일을 좋아하고 또 그에 관해 대화하는 걸 좋아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좋아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제가 계속 글을 쓰는 이유입니다. 네, 천상평론가임을 증명해낸 그런 나의 연대기였습니다. 아, 그 전집이 주는 힘이 있군요. 네, 아무래도 네. 한두 권의 책에서 그친다면 이야기가 그 좁은 세계에 갇히게 될 텐데 어린 시절에 경험해 볼 수 없는 다양한 세계의 이야기들을 또 다양한 시선으로 접할 수 있게 되다 보니까 어린 생각에도 좀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었고 많은 감정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세 분 연대기 감사합니다. 문장의 소리 청취자 중에는 이 304 낭독회를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 박시아 시인님께서 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304 낭독회는 세월호 사건에서 희생된 304명의 그 희생자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문학하는 사람들과 또 그 외에 그냥 일반 시민들이 모여서 매달 한 번씩 총 304번의 낭독회를 하기로 한 것이에요. 근데 네. 지금 이제 한 54일까지 진행이 됐나요? 그리고 저는 그 낭독회에서 낭독시에 있는 책자를 디자인하고 포스터를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네요. 그 김태선 평론가는 이 낭독회에서 어떤 일을 도와주고 계세요? 저는 블로그라든가 SNS에 소식을 올리거나 낭독회가 끝나면 이제 낭독회 소책자 PDF 파일 같은 거를 박시아 시인께서 만든 작업물을 올려서 사람들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양경원 평론가와 함께 매달 그 사회를 나눠서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네. 네. 그 304 낭독회는 2014년 9월 20일 광화문 광장에서 처음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처음 이 낭독회를 기획하게 된 계기를 그 양경원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그때 4월 16일에 사건을 목격한 분들뿐만이 아니라 그 2014년의 시간을 통과한 분들 다 비슷한 심경이었을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굉장히 답답하고 그 답답함을 풀어낼 길도 없고 네, 그 서로 만나면 그냥 그 감정만 주고받고 이제 그런 상황이었을 때였는데요. 이제 작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더군다나 작가들은 이제 언어를 가지고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어 내지는 우리가 예술 활동을 하면서 재료로 삼는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 사건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작동을 해왔던 게 아닐까? 이런 고민들, 죄책감, 여러 가지의 감정들 속에서 다들 혼란스러워하고 있던 중이었는데요. 특히나 이 시기가 여름 시기에 유가족분들이 막 그 청운동 동사무소 앞에서 막 발이 묶이기도 하고
이 박근혜 정권 하에서 굉장히 좀 심각할 정도로 이런저런 시민들에게 이제 치안적으로 위협을 더 가하는 모습들이 막 빚어지기도 하고 굉장히 좀 위급한 상황에서 작가들이 한 장소에 모였었어요. 근데 이전에 용산 참사 이후에 6.9 작가 선언을 진행을 하고 이제 그런 활동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작가들이 이번에도 뭔가 우리가 모이면 해볼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그 유가족들이 굉장히 좀 고립되어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뭔가 우리의 움직임이 보탬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고민을 하면서 회의를 했습니다. 근데 이 회의 자리에서 어쨌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말과 글을 가지고 굉장히 좀 미약할 수도 있겠지만 이후에 우리의 미약한 어떤 힘들이 미약한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좀 켜켜이 쌓여서 그 기척이 좀 뭐 유가족분들뿐만이 아니라 뭐 이 사건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감정을 갖게 된 분들께 좀 전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로 모아졌고 그렇다면 작가들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역시 낭독회다라는 식으로 얘기가 모아진 거죠. 근데 그냥 낭독회가 아니라 아까 박시아 시인이 잘 설명을 해주셨던 것처럼 이 304명의 희생된 분들을 기리면서 진행을 해보자. 한 달에 한 번씩 진행을 하게 되면 사실 304회를 다 채우게 되면 20년이 넘는 굉장히 긴 시간이 걸리겠지만 네. 그 304명의 분들이 살아 계셨다면 당연히 그분들에게 있어야 하는 시간이 20년도 넘게 훨씬 더 주어졌을 것이기 때문에 그 시간들을 생각하면서 304회를 채워서 낭독회를 진행을 해보자라고 하면서 시작이 된 네, 그렇게 것입니다. 시작됐군요. 예. 낭독회를 하면서 굉장히 힘들 점이라든지 힘든 일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 김태선 평론가님 어떻습니까? 저는 특별히 낭독회를 하면서 위기의 순간이라든가 굉장히 힘이 들었다라고 저 개인적으로 느꼈던 적은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다만 만약에 힘든 점이 있다면은 저희가 낭독회를 할 때 장소가 필요한데 그 장소 대관이 쉽지 않을 때가 간혹 있더라고요. 그때 조금씩 장소를 찾는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도 낭독회를 하면서 하길 잘했다라고 느낀 순간 있을 것 같은데요. 박시아 시인님 얘기해 주시죠. 사실 저는 그래도는 빼고 항상 하길 잘했다이긴 해요. 근데 제가 하는 일이 이제 소책자를 만들고 그러는 건데 포스터를 매달 하니까 사람들이 저보고 진짜 힘들겠다. 어떻게 매달 하냐. 다들 그러거든요. 근데 저는 매달 저에게 이제 제목을 알려주시면 그 제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포스터를 만들기가 어렵진 않아요. 이미 디자인은 동일한데 이제 글씨만 제가 약간 배치를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내용을 다시 생각하고 내용을 제가 또 미리 읽어보면서 혼자서 먼저 울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편집하다가. 근데 그래서 항상 저는 그 시간이 저에게는 되게 특별하기 때문에 항상 하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304 낭독회는 작가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양경원님께서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어떻게 하면 참여할 수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그 304 낭독회에 블로그가 있어요. 근데 그 블로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SNS 상에서도 그 304 낭독회를 검색하시면 그 304 낭독회 계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그 계정을 통해서 뭐 DM을 바로 메시지를 보내주셔도 좋고 혹은 304 낭독회라고 했을 때 떠 있는 그 이메일 주소로 뭐 낭독 신청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최근에 저희가 그 신청 방법을 구글 폼을 마련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 304 낭독회 블로그나 아니면은 뭐 SNS 계정을 통해서 들어가시면은 거기에 구글 폼에 신청할 수 있는 란이 자세하게 안내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신청을 간편하게 해주시면 꼭
청탁을 받아야만 낭독회를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상공사 낭독회에서 세월호에 대해서 나누고 싶은 말이면 누구나 다 참여하실 수 있고 그쪽으로 신청을 하셔서 네, 낭독을 하실 수도 있고 낭독뿐만이 아니라 낭독회 자리에 오셔서 그냥 들으시러 오셔도 좋고요. 네, 그런 방식으로 참여를 해 주실 수 있습니다. 네. 벌써 약속된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음 주에도 한 번 더 모십니다. 예, 기회가 있으니까요. 다음 주에 다시 뵙길 바라고. 세 분 다 문장의 소리에 오늘 출연하셨는데 소감 대신에 올해에 꼭 바라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다? 좀 간결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김태선님부터.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학위 논문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네, 그게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잘 되기를 기원합니다. 박시아 씨님. 네, 저는 그냥 지금과 같은 계산책을 열심히 시키는 그리고 시를 더 열심히 많이 쓰기를 바랍니다. 제가. 개와 함께 즐거운 산책을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양경호님. 저는 마감 얘기로 시작을 했으니까요. 마감을 잘 지키는 제가 됐으면 좋겠네요. 네. 문장의 소리 이제 마칠 시간이네요. 이어서 첫 책을 낸 작가들의 소개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저는 헤이수였고요.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장의 소리 정현우 시인입니다. 오늘은 첫 시집 푸른 눈의 목격자를 출간하신 오성인 시인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언제나 들어도 설레이는 말이죠. 첫 책. 첫 시집이 나왔는데 소감이 어떠신가요? 네, 이게 작년 늦가을에 나왔으니까 지금 한 4달 정도 됐는데요. 처음 나왔을 때는 그냥 되게 이게 제 책인지 되게 굉장히 얼떨떨했어요. 그리고 뭐 처음 한두 달간은 되게 많이 첫 책이 나왔으니까 물론 신나고 그랬는데 지금은 아무래도 좀 감흥이 많이 떨어지고 있고요. 첫 시집이 가지는 단점들을 이제 또 넘어서야 되니까 그런 부담감과 또 많이 싸우고 있습니다. 그 시집이 짙은 보라색이라 인상이 남았어요. 제목이 네. 푸른 눈의 목격자인데 네. 제목은 어떻게 지어진 건가요? 네, 시집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구체적인 지명들이 등장해요. 근데 그 구체적인 지명들이 거의 이 광주를 이제 배경으로 한 그 지명들이 많고요. 그리고 또 이제 보시면 어떤 역사적인 소재를 가지고도 시를 많이 썼어요. 중에 이제 이 표제인 이제 푸른 눈의 목격자는 80년 5월 당시에 광주의 참상을 카메라로 찍어서 몰래 독일로 반출해서 그것을 광주의 비극을 세계에 알린 위르겐 힌츠페터 기자를 지칭하는 명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시집의 전체적인 정체성을 대변한 제목을 찾다가 이 제목을 고르게 되었습니다. 그럼 광주로 소재를 써야겠다. 이렇게 언제 생각을 하신 거예요? 네, 이제 등단을 하고 시를 계속 줄곧 쓸 때 드는 생각이 광주에서 이제 배출한 시인들은 그동안 많았는데 정작 광주다운 작품들이 누가 있었나 그리고 광주다운 작품들이 대체로 무엇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담다가 어느 날은 생각이 그렇게 이랬습니다. 광주다운 시를 쓰되 광주에만 국한되지 않는 광주다운 시를 쓰자. 그리고 광주가 가지는 어떤 지금까지도 풀어지지 않는 어떤 통안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풀어줄 수 있을까 하다가 그 짐들을 제가 매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와 같은 시집을 내게 됐습니다. 시집의 전반적인 키워드가 슬픔과 죽음이라는 단어 같은 것이 떠올랐는데 슬픔들을 회피하지 않고
마주하고 받아들이는 묘한 감정들을 느꼈어요. 네. 음. 이 푸른 눈의 목격자 시집을 내게 된 배후에는 저의 어떤 부모님 세대로부터 전해진 그런 비극적인 그 사연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세대로부터 전해진 역사성 비극, 그리고 아버지 세대로부터 전해진 부채감, 역사적 부채감들이 어떤 지점을 이뤄서 그것이 저에게로 이어진 것 같아요. 시를 안 쓸 때는 주로 무엇을 하시나요? 예, 걷는 걸 좋아해서요. 이제 제가 지금 나주의 영산포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멀지 않은 곳에 나가면 영산강이 있어요. 그래서 강 주변을 걷기도 하고요. 또 예, 간혹 여행은 많이 다니지 않는데 이제 여행 정보 같은 것들을 많이 수집을 해놨다가 좀 마음이 가는 곳으로 여행을 하기도 합니다. 시집을 묶을 때 가장 쓰기 힘들었던 작품이 있었다면 어떤 건가요? 뭐 전체적으로 시들이 그렇게 제가 뭐 가작의 시인은 아니어서 원래 이제 편편들이 쓰기가 힘들었는데 그 중에 이제 시집 2부 마지막에 닫힌 공간의 비가라는 작품이 있어요. 이게 어머니가 옛날에 대학 미전에 나가서 은상을 수상한 그림을 지금은 전해지지 않는 그림을 시로 다시 리메이크한 작품입니다. 그림이 없으니까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나중에 이제 제가 상상력에 의존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힘이 들었죠. 근데 이제 막상 쓰고 나서 보니까 어머니께서 많이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성희 씨는 제가 한 3번 정도 뵀던 것 같아요. 네. 그 얼굴이 제가 기억이 지금 정확히 나거든요. 그래서 되게 네네. 순박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되게 뭔가 때묻지 않은? 네. 아유, 감사합니다. 본인에게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3가지가 있다면? 3가지라고 하면은 저는 볼펜, 어떤 글이라든지 적을 수 있는 볼펜. 예. 종이가 좀 꼭 필요하진 않겠고, 이제 어디 뭐 나뭇잎인데 어디든 글을 적는 게 가능하다면 하니까 볼펜 필요하고요. 그리고 자전거가 있으면은 또 걷기랑 또 병행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제가 또 술을 좋아하니까 술도 있으면 좋고 이 3가지만 있으면은 저는 다 만족합니다. 닫힌 공간의 비가 동물원에서 원숭이를 거두고 있는 창살. 저것들은 어디에서 적출한 뼈일까 골몰한 적 있다. 육신을 지탱하는 본연에서 벗어나 족쇄가 된 뼈를 가두는 뼈. 손끝에 열대 우린 야자수의 감촉이 남아있는 듯 창살을 매만지는 그는 얼마나 많은 울음을 뼈에 묻었을까. 원숭이에게 내재된 것이 사실은 흰 봉분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관람객들은 먹이 주기에 여념없다. 철창을 앞세워 억압이 평화로 구속이 자유로 포장되는 일을 함구하고 우리는 어디까지 교묘해질 수 있는 걸까? 시선을 교환한다. 우리는 뼈를 한마디씩 떼어 서로의 목숨에 붙인다. 뼈 안에서 들려오는 노래. 먼 열대의 기억으로부터 생성됐을 핏빛으로 물든 옛 도시의 절규 같기도 했다.